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우경이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백수만입니다. 올해로 65된 평범한 은퇴자죠. 3년 전 중경이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아니, 조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 아침 7시더군요. 아내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 안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와요. 밥 다 됐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아내는 제 생활 패턴을 훤히 알고 있었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나가는 것까지요. 오늘은 산책 안 나가? 응, 오늘은 병원 가야 하잖아. 그제야 아내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다. 오늘 현경이 병문안 가기로 했지. 벌써 일주일이나 됐네. 며느리 현경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더군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경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했었죠. 아버지, 현경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그때 느꼈던 그 충격이란, 며느리지만 그동안 정말 딸처럼 아꼈거든요. 명절 때마다 손수 음식을 만들어 오고 제 생일도 빠짐없이 챙기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매일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었죠. 사돈들은 뭐라고 하셔?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에휴, 사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 아내가 물었습니다. 지방에 계시잖아. 우경이가 매일 연락드린다고 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참 안 됐어.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우리 현경이 괜찮을 거야.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그럼요. 당연하죠. 아직 젊으니까 분명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며느리는 올해 32, 우경이보다 2살 어렸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죠. 병원에 다니며 노력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사고까지 당하다니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절로 생각날 정도였죠. 그렇게 아침을 먹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우경이었죠. 평소 같으면 문자로 연락하는데 이른 아침에 전화라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집이다. 왜 그러니? 현경이가 깨어났어요. 방금 의식을 찾았대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드디어 의식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었죠. 정말이냐? 의식을 찾았다고? 네, 방금 전에요. 간호사 선생님이 연락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우경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자꾸 아버지를 찾아요. 꼭 와달라고, 급하다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이상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를 찾다니요. 물론 저희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지금 가마 30분이면 도착할 거다. 네, 아버지. 저도 지금 병원이에요. 얼른 오세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도 며느리를 무척 아꼈기에 같이 가겠다고 했죠. 차 안에서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며느리가 깨어나자마자 나를 찾는 걸까? 무슨 할 말이 있는 걸까? 여보, 며느리가 왜 당신을 찾을까요?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가봐야 알겠지.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2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초조함이 더해졌죠. 무언가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서둘러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가슴이 쿵쿵 뛰었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우경이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복도에 도착하니 우경이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아들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오셨네요. 우경아, 현경이 상태는 어떠니?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 우경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됐대요. 뇌출혈도 멈췄고 붓기도 가라앉았다고. 그런데 우경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깨어나자마자 계속 아버지를 찾아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꼭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인데. 우경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이해가 됐죠.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간호했는데 정작 깨어나니 시아버지를 찾으니 말입니다. 혹시 사고 후유증 아닐까 의식이 혼미해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의식은 또렷하대요. 다만 뭔가 급하게 할 말이 있는 것 같다고.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문을 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커튼 너머로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팔에는 링거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측정기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구원자를 본 것처럼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현경아?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많이 아프니? 제가 다가가자 며느리가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깜짝 놀랐죠. 일주일이나 누워있던 환자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저 좀 빼내주세요. 제발요. 목소리가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현경아, 진정해. 무슨 일이니? 여기는 병원이야. 안전해.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아버님만 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요. 며느리가 병실 문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어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우경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형영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제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병실 문을 또 한 번 확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병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무슨 소리니? 교통사고였잖아.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렸고. 우경이가 황급히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죠.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경 씨가 새벽 2시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새벽 2시에? 회사 일이었겠지.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보험금 5억이면 충분해 라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키운 아들이 우경이가 아내를 해치려 했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경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짓을... 그뿐만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나던 날 아침 우경 씨가 꼭 그 길로 가라고 했어요. 평소엔 안 가던 길인데 거기가 공사 중이라 위험하다는 것도 알면서요. 그게 정말이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구나.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밟았는데 작동을 안 했어요. 일주일 전에 정비소에서 점검 받았는데도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우경이가 계획적으로 아내를 해치려 한 걸까요? 아버님, 저 무서워요. 제가 살아난 걸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발 저를 여기서 빼내주세요.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손은 여전히 제 팔을 꽉 잡고 있었죠.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죠. 아내는 우경이를 달래느라 병실에 남아 있었고 저는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어디선가 환자를 부르는 방송소리가 들렸죠. 저는 벤치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담배는 끊은 지 오래됐지만 이런 날은 정말 한 대 피우고 싶더군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금연을 권했을 때 단번에 끊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매캐한 연기가 그리웠습니다. 대신 복도 끝 자판기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 들었습니다. 차가운 캔이 손바닥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죠. 첫 모금을 마시니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마치 지금 제 심정 같았어요.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30년을 넘게 키운 아들입니다. 첫 돌 때 처음 걸음마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 아내와 제가 양쪽에서 팔을 벌리고 있었고 우경이가 비틀비틀 걸어오다가 제 품에 안겼죠. 그때 그 따뜻한 청과 아기 특유의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기억납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기뻐하던 날은 또 어떻고요. 아빠, 나 붙었어.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이야. 하며 뛰어다니던 20살 우경이. 그런 우경이가 아내를 해치려 했다고요? 우경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공포에 질린 눈빛, 떨리는 목소리, 제 팔을 잡은 차가운 손. 그건 연기로는 불가능했죠. 적어도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캔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경이가 작년에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던 게 사실입니다. 술에 취해 전화했을 때 아빠, 나 정말 힘들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하며 울먹였죠. 그때 제가 위로한다고 한 말이 괜찮아. 아빠한테 비자금이 있으니까 정말 위급하면 도와줄게. 그렇게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사고를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낼 생각을 하다니요. 정말 힘들었으면 저한테라도 부탁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현경이가 새벽 2시에 통화 소리를 들었다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저는 우경이네 집 구조를 떠올려 봤습니다.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죠. 그럼 우경이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게 아니라는 건가? 아들 부부가 각 방을 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 새벽 2시에 베란다에서 통화를 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한단 말입니까? 보험 관련 통화라면 낮에 해야 정상이고 새벽에 몰래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소나기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제 팔을 잡았을 때 성인 남자인 저도 놀랄 정도로 힘이 셌죠. 머리를 다쳐서 일주일이나 누워있던 환자치고는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의식을 잃었다가 막 깨어난 사람이 그렇게 또렷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의식을 회복한 직후에는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는데 현경이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읊는 것처럼.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건 사고당한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은행에 적금을 해지하러 갔었습니다. 병원 근처 은행이었는데 9시 정각에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죠.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9시 10분쯤이었을 겁니다. 제 눈앞에 1층 카페가 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 하다가 창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며느리였습니다.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현경이 아닌가?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지? 다가가서 인사하려다가 급하게 울린 전화를 받느라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가스 점검 온다고 해서 서둘러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우경이는 바로 30분 뒤에 저한테 전화했었죠. 아빠, 현경이가 사고 났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라고. 좀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멀쩡하게 카페에 있던 사람이 30분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것도 의식을 잃을 정도의 큰 사고를?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혹시 제가 본 게 며느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시간을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야 했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며느리와 아들이 짜고 나를 속이고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백수마님이시죠? 며느님은 좀 어떠세요? 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위급해 보였는데 의식도 금방 돌아오시고 회복도 빠르시네요. 간호사의 말에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급해 보였다고 했는데 정말 위급했다면 중환자실에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며느리는 일반 병실에 있었습니다. 저
혹시 처음에 응급실로 오셨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제가 응급실 담당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차트에는 두부 외상이랑 의식 저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CT 찍어보니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그럼 왜 의식을 잃었을까요? 글쎄요, 쇼크 상태였을 수도 있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리적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요. 간호사가 가고 난 후 저는 더욱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차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여보, 설마 현경이 말을 믿는 건 아니죠? 모르겠어.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잖아. 우경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키웠는데.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돈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죠.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죠. 다행히 경비실 직원이 제 친구의 동생이어서 부탁하기 쉬웠습니다. 형님, 뭘 그런 걸 다 보시려고. 아, 며느님 사고 관련해서 확인하실 게 있으신가 보네요? 응, 보험 처리 때문에 필요해서 잠깐만 보면 돼. 경비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사고 났다는 날의 영상을 돌려봤죠. 형님, 이거 보세요. 월요일 아침 영상인데요. 화면을 보니 놀랍게도 현경이가 병원 1층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게 맞았던 거죠. 시간을 확인해 보니 8시부터 쭉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시 40분 영상을 보시면 다음 영상을 보니 며느리와 우경이가 함께 응급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멀쩡하게 걸어서 들어왔죠. 그리고 응급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제야 의료진이 달려왔고 마치 밖에서 사고 난 것처럼 연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 연기 아닌가요? 경비실 직원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고맙네. 이 영상 좀 복사해 줄 수 있나? 그럼요. 형님이시니까 특별히 해드릴게요. 저는 USB에 영상을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험회사였습니다.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에게 조용히 연락을 했죠. 김 과장이라는 분인데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김 과장님, 저 백수만인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 백 부장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좀 조용히 확인할 일이 있어서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김 과장은 노트북을 가져왔죠. 혹시 우리 며느리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있나요? 이형영 이름으로요. 잠시만요. 아, 네. 이형영 씨, 명의로 5억짜리 보험이 있네요. 정확히 3주 전에 가입하셨어요. 역시나 보험이 있었습니다. 5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3주 전이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 아니라 2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김 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수익자가 시아버님으로 되어 있네요? 백 부장님으로. 뭐라고요? 나로 되어 있다고?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통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데 왜 시아버지인 저를 수익자로 했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남편을 수익자로 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일시납으로 3천만 원을 한 번에 내셨네요. 3천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우경이가 그런 돈이 있었나 싶었죠. 혹시 이 보험 신청할 때 특이사항 없었나요?
여기 메모가 있네요. 시아버지가 경제적 도움을 많이 주셔서 보답 차원에서 수익자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김 과장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가입 신청서에 서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영영 씨 서명이고 하나는 배구경 씨 서명이네요. 부부가 함께 와서 가입했나 봅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우경이가 함께 보험을 가입했고 수익자를 저로 해놓은 것. 그때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경이가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어할 때였죠. 술 한잔 하면서 제가 농담처럼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경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사실 비자금이 좀 있어. 10억 정도? 하지만 그건 정말 위급할 때만 쓸 거야. 너도 이번 기회에 다시 일어서 봐.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산 사람이 무슨 비자금이 있겠어요. 그저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희망을 주려고 한 말이었죠. 하지만 우경이는 그걸 믿었나 봅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그 얘기를 했겠죠. 설마 그 돈을 노리고? 머릿속에서 가능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와 우경이가 짜고 저를 속이려는 것. 며느리가 사고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찾으려고 들면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럼 전 거기에 감동을 받겠죠. 그러니 그 돈을 당연히 아들에게 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거기에 제가 갖고 있던 비자금까지 전부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저는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백수만도 이제 배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다시 찾아갔죠. 이번엔 혼자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는데 표정이 밝아졌죠. 아버님, 오셨어요? 응, 현경아, 오늘은 좀 어떠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 말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일부러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경아, 내가 조사해봤는데 정말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뭘 조사해 보셨는데요? 우경이를 좀 알아봤더니 빚이 2억이 넘더라. 작년 사업 실패 이후로 계속 빚만 늘어났던 모양이야. 사실 우경이 통장을 확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사업 실패 얘기는 사실이었고 빚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죠. 그것 봐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절 해치려고. 그리고 저 사실 보험금 수익자도 아버님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우경 씨보다는 아버님이 그 돈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속으로 웃고 있는 거죠. 세상에, 그랬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줄지는 몰랐다. 제가 아버님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참 감동이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려고 해. 정말요, 아버님. 그리고 사실 나한테 비자금이 좀 있어. 며느리의 눈이 더 크게 떠졌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지만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이미 알고 있던 정보였던 겁니다. 얼마나 있으신데요? 10억 정도. 세상에,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응? 은퇴할 때 회사에서 받은 거야.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계좌에 있지. 그 돈으로 너를 도와줄게. 우경이와 이혼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 돈을 내일 은행에 가서 찾아올게.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해 둘 거야.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며느리가 눈을 빛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버님, 그럼 제가 퇴원해도 될까요? 이제 많이 나아서. 그래, 내일 퇴원 수속 밟자. 우리 집에서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저는 병원을 나와 바로 우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우경아, 지금 시간 있니?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형영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네가 보험금 때문에 사고를 냈다고. 전화 너머로 우경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나도 믿기지 않는데 형경이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더라고. 내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쩌지?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제가 형경이한테 가서 설명할게요. 우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둘 게 있다. 뭔데요, 아버지? 내가 전에 말했던 비자금 기억하지? 아, 네. 사실 그 돈으로 뭘 할까 생각했는데 더 나이 들기 전에 뜻깊은 일을 해볼까 해서 전액 기부할 생각이다. 네? 기부란요? 왜? 너도 이제 사업 안정된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형경이한테 무슨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험. 보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 아니에요. 아버지. 전화 너머로 우경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그날 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몰래카메라를 주문했죠. 다음 날 오전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를 모았습니다. 돈다발처럼 보이게 만들 재료였죠.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하루 종일 나가 있을 거야.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어요. 아내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의 믿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죠.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죠. 백수마님 맞으시죠? 택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제 급하게 주문한 몰래카메라 3개였죠. 요즘은 정말 작고 정교한 제품들이 많더군요. 시계 모양, 볼펜 모양, 심지어 나사몬 모양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제품으로 골랐죠. 아내가 장보러 나간 사이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 선반 위에 있는 시계 안에 숨겼습니다. 두 번째는 현관 신발장 위 장식품 사이에, 세 번째는 안방 책장에 꽂힌 책들 사이에 설치했죠.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보니 화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돈다발을 만드는 거죠.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신문지 더미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모아둔 것들이었죠. 가위와 자를 준비하고 정확하게 10,000원짜리 크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잘랐습니다. 처음엔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30분 만에 겨우 100장 정도를 잘랐는데 손가락이 얼얼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억처럼 보이려면 최소한 1000장은 필요했으니까요. 2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신문지 1000장을 다 잘랐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힐 것 같았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죠. 잘라낸 신문지를 100장씩 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10,000원짜리를 준비했죠. 은행에서 찾아온 200만원. 이것을 각 묶음의 맨 위와 맨 아래에만 놓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현금 다발이었죠. 심지어 가까이서 봐도 맨 위에 진짜 돈만 보이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돈다발 10묶음을 검은 여행용 가방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한 가방에 5묶음씩. 10억이라고 하기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고액권이 섞여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았죠. 저는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한 가방의 지퍼를 살짝 열어 돈이 보이게 했죠.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오후 2시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 이 가방은 뭐예요? 아, 그거 은행에서 찾아온 거야.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경이 때문에 찾아왔어. 혹시 모르니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우경이가 그런 짓을 꾸몄을까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오후 3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이영영 씨가 퇴원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제가 돈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있다가 퇴원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환자분이 강하게 원하셔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를 봤습니다. 현경이가 퇴원하고 싶다네. 벌써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게 말이야. 병원에 가기 전 중요한 곳에 들러야 했습니다. 경찰서였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저는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김 형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백수만님, 오셨군요. 네, 형사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 담긴 거였죠. 이거 보시면 현경이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보험 서류고요. 김 형사님이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수상하네요. 보험금 5억에 수익자가 백수만님으로 되어 있고, 네, 아마 오늘 밤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집에 현금 10억이 있다고 속였거든요. 그래서 함정을 파신 거군요. 네, 집에 몰래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돈을 가져가려 한다면? 김 형사님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수만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잡는 게 확실하니까요. 혹시 제가 신고하면 바로 출동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제 직통번호 드릴게요.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런데 백수만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김 형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그들은 이미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에요. 범죄자일 뿐이죠. 경찰서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죠.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짜고 날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고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제가 배우가 되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연기를 하고 있다면 저도 연기로 맞서야 했으니까요. 병실로 들어가기 전 거울을 보며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걱정스럽지만 믿고 싶어 하는 시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이미 짐을 다 싸놓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혼자 서서 걸어 다니고 있었죠. 붕대도 벗었고 얼굴에는 화장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현경아, 벌써 퇴원해도 되니?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괜찮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쉬면 된대요. 거짓말이었죠. 제가 오는 길에 의사 선생님께
전화로 확인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퇴원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우경이는 물음표. 회사에 갔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우경이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경이 회사에 전화해봤는데 오늘은 연차를 냈다고 하더군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제가 준비한 검은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죠. 아버님, 이게... 그건 신경 쓰지 마. 은행에서 찾아온 거야. 금고에 넣어야 하는데 깜빡했네.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관심한 척 했죠. 그렇군요. 저는 좀 쉬어야겠어요. 피곤해서. 그래, 안방에서 쉬렴. 나는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 저녁 장 봐야 해서. 네, 아버님. 다녀오세요. 현관문을 크게 닫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단 밑에 숨어서 핸드폰으로 몰래카메라를 확인했죠. 5분도 안 돼서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와서 가방을 열었죠. 돈뭉치를 하나 꺼내 확인하더군요. 와, 진짜네. 이게 다 진짜 돈이야? 혼잣말을 하며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메뉴 몇 장만 진짜였지만 며느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경이었습니다. 현경아, 아버지는? 마트 가셨어. 방금 나가셨으니까 1시간은 있어야 올 거야. 우경이도 가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 같아. 만져봐. 10억이 이 정도 부피구나. 2사람이 가방을 뒤지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 가져가자. 어떻게? 아버지가 주무실 때 몰래 들어와서 비밀번호는 내가 알아.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아버님이 왜 갑자기 이 돈을 꺼내놨을까? 기부한다고 하셨어.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일부러 현금으로 찾아 두신 걸 거야. 아버지도 너무하지 않아. 당신이 아버지를 수익자로 한 거 알고 감동받으신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분명 내 편이 되어 주기로 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눈앞에 버젓이 돈이 있는데 어떻게 참아?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하고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2사람이 황급히 가방을 닫고 있었습니다. 우경이 왔구나. 회사는 물음표. 일찍 끝나서 왔어요. 현경이 퇴원했다고 해서. 그래, 저녁 같이 먹자. 가족이 오랜만에 다 모였네. 저녁을 먹는 동안 2사람은 계속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하니까 점점 대담해지더군요. 아버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현경이 돌봐야 해서. 우경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있는 것도 좋지. 밤 10시가 되자 저는 일부러 하품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경계심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였죠. 피곤하네. 먼저 들어가 잘게. 너희도 일찍 자라. 벌써 주무시게요? 그래. 현경이도 몸이 힘들 텐데 좀 누워 쉬어라. 네, 아버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안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으로 거실 몰래카메라를 켜놓고요. 그리고 미리 연락해둔 경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아마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밤 11시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2사람이 살금살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죠. 조용히 해. 아버지 깨시면 안 돼. 알았어. 빨리 나가자.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지금입니다.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은 직후 저는 바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불을 켰습니다.
두 사람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다가 얼어붙었죠. 어디 가니? 아, 아버지, 그게... 우경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하려고. 가방 들고 새벽에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이 돈이 위험할 것 같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아버님을 위해서, 날 위해서 내 돈을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날 위해서라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죠.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자 백수만 님이세요?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 돈을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 전부터 거짓으로 입원해 있었고 아들과 공모해서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우경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병원 CCTV 영상, 보험 서류,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이 돈을 훔치려는 장면까지. 경찰은 제가 들고 있던 영상을 유심히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와 아들이 병원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어색한 연기는 누가 봐도 계획된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명백한 보험 사기 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일단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서 자세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우경이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오해예요.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 돈을 탐내겠어요? 정말 그게 아니에요. 우경이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제게 용서를 구하는 듯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다. 너희가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와서 오해라고 발뺌할 생각은 마라.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현경아, 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던 월요일 아침에 말이다. 나는 널 봤어. 병원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 그런데 고작 30분 뒤에 넌 응급실 앞에서 감쪽같이 쓰러지는 연기를 펼쳤더구나. 연기 대상감이야, 정말. 제 정확하고 차가운 지적에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계획이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며느리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아파서. 며느리는 더듬거리며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말문이 막힌 듯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니? 그 병원의 CCTV에 모든 게 다 찍혀 있어. 네가 멀쩡하게 걸어 들어와서 응급실 복도 앞에서 서성이다가 눈빛 교환 후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 척한 장면까지 말이야.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크게 심호흡을 한 후 바닥에 풀썩 쓰러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상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보험 서류야. 네가 입원한 바로 다음 날 나는 보험사 직원을 만났고 이 서류들을 확인했지. 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기 불과 3주 전에 무려 5억짜리 고액 생명보험에 가입했더구나. 수익자는 나,
백수만으로 해놓고 말이야. 왜? 내가 수익자인 걸 알게 되면 감동받아 너희에게 비자금을 건네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지. 그런 식으로 나를 이용해 너희 빚을 갚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냐. 제 질문에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옆에 선 며느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너희들 빚이 2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런데 빚쟁이 신세인 너희가 어떻게 보험금 3천만 원을 일시불로 냈겠어? 사업 자금이라고 둘러댔지만 너희 통장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는데. 저의 날카로운 추궁의 며느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 부모님께 급하게 빌린 거예요. 며느리는 파리만 한 소리로 웅걸거렸습니다. 그 말에 전 피식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께? 그럼 사돈들도 이 모든 기만적인 계획을 알고 계셨다는 말인가? 자신들의 딸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동참하도록 방조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구나.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모님은 전혀 모르세요. 그냥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을 뿐이에요. 또 거짓말이구나. 현경아. 나는 이미 너희 부모님께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봤단다. 두 분은 네가 어떤 돈도 빌려간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 그저 잘 지내고 있냐고, 혹시 우경이와 어려운 일은 없냐고 걱정하시더구나. 너희는 부모님마저 속인 거였어. 저의 잔인하리만큼 냉철한 폭로의 며느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주저앉을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가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신문지 뭉치를 하나씩 꺼내 바닥에 툭툭 던졌습니다. 팔랑팔랑 가볍게 신문지들이 눈앞에서 흩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신문지야. 너희가 오늘 훔쳐가려던 10억? 그런 거 애초에 나에게는 없었어. 평생 월급쟁이로 정직하게만 살아온 백수만이 무슨 억대 비자금이 있겠니? 이 모든 것은 그저 너희를 시험해 보고 싶었을 뿐이야. 너희의 양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과연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여겼는지를. 제 목소리는 비수처럼 며느리와 아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쫓았던 10억이 한낱 신문지 뭉치였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님이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깊은 사랑과 실망감에서 비롯된 시험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두 사람은 절망에 잠긴 거죠. 경찰서로 이동하는 경찰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따로 제 차를 타고 뒤따라 갔죠. 아내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우경이와 며느리는 각각 다른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담당 형사님이 나왔습니다. 백수만님, 진술 들을 게 있어서요.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로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백수만님께서 제출하신 증거들이 매우 명확해서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CCTV 영상과 보험 서류가 결정적이네요. 형사님이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현경이가 의식을 찾았다고 해서 병원에 갔을 때부터였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일주일이나 의식이 없었다는 사람 치고는 너무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의심하게 된 건 제가 현경이가 사고 났다는 날 아침에 우연히 현경이를 봤거든요. 병원 1층 카페에서 멀쩡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신 거군요. 10억 비자금 얘기로. 네, 작년에 우경이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위로 차원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걸 진짜로 믿은 모양입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백수만님으로 한 것도 그 때문인 거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보험금 수익자라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비자금을 아들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형사님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수만님, 정말 고소를 유지하실 건가요? 가족 간의 일이라.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벌을 받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지을 겁니다. 2시간쯤 조사를 받은 후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대질신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사실로 다시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죠. 형사님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누가 먼저 이 계획을 제안했는지 말해보세요. 우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비자금 얘기를 현경이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경이가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며느리가 반박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먼저 보험 얘기를 꺼냈잖아. 내가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면 아버님이 수익자인 걸 알게 되니까 아버님도 비자금을 내놓을 거라고. 내가 언제? 네가 먼저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다고 했잖아. 그건 당신이 시킨 거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는 모습이 참 처량했습니다. 함께한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물고 뜯다니요. 형사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차피 두 분 다 공범입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든 두 사람 모두 동의하고 실행했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우경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희는 일주일 동안 기회가 있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지.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 형사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조사가 끝나고 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검찰로 송치됩니다.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해서 기소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겁니다. 구속이요? 네, 재산 편취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어서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했죠. 검사실에서 젊은 여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백수만님이시죠? 이 사건 정말 안타깝네요. 가족 간에 이런 일이. 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백수만님이 현명하게 대처하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니까요. 검사가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보험 사기 미수, 주거침입,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특히 시아버지를 속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우경이가 간청했습니다. 검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선처요? 이게 초범이라서 다행이지
전과가 있었다면 바로 구속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참작됐죠. 조사가 끝나고 사돈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어떻게 이런 짓을... 안사돈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사돈,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저희가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대신 벌을 받을게요.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할 일이에요.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야위어 보였죠.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백수만 씨를 상대로 보험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이영영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병원에 입원했고, 길고 자세한 공소 사실이 낭독됐습니다. 들으면서도 가슴이 아팠죠. 내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죄를 법정에서 듣고 있다니. 판사가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피고인 배국영은 제 아들이고 피고인 이영영은 며느리입니다. 증인이 직접 고소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을 고소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수에 그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용서와 처벌은 별개입니다. 언젠가는 용서하겠지만 지금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우경이가 갑자기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나중에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피고인 배국영,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우경이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재판장님, 그리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집에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우경이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버지를 속일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제가 배신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음은 며느리 차례였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도 죄송합니다.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며느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났습니다. 죄질은 악독하나 미수로 끝났다는 점이 정상 참작된 듯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전과자가 된 거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우경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저희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셔서요. 만약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 주셨다면 저희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경 씨와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네,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일이 떠올라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경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혼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번 일을 겪고 함께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혼을 빨리 결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분이 착잡하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 일이 마무리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경이는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전과자가 되어 좋은 직장은 구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성실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고향으로 내려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모두 끝났다고 하고요. 어느 날 우경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우경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언젠가 다시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생기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우면서도 그리운 자식이었죠.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답장이라도 해주지 그래요? 많이 반성한 것 같은데. 왜? 아들이라서 마음이 쓰여? 하긴 그럴 만도 하지. 이번 일에 가타부타 말 얹지 않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서 당신한테도 참 고마워. 아니에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지만 부모를 속이려 했는데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죠. 다만 이제 우경이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요. 아직은 이르지. 시간이 더 필요해. 나도 마음 같아선 당장 오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우경이도 쉽게 마음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당장 아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미움도 점차 사그라들더군요. 그렇게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경이가 전화했어요. 추석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그래? 작년 일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이번엔 만나줘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평생을 키운 자식인데요. 그래, 오라고 해. 추석 당일 우경이가 왔습니다. 작은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죠.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해요. 힘들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라 마음은 편해요. 빚은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3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현경이는? 이혼하고 나선 소식을 잘 몰라요. 서로 연락 안 하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죠. 우경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와서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경아. 네, 아버지. 다음 달에 한 번 더 와라. 네 생일이잖아. 우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와도 되나요? 그래,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자. 그 후로 우경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의 관계를 회복해 갔죠. 어느 날 우경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을? 네, 경영학과요. 제대로 공부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정직하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청소년들에게 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경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경이를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구나.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어른, 저 현경이 엄마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현경이가 사돈어른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흘렀고 며느리도 벌을 받았으니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죠. 다음 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며느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어요. 그래, 이제 됐다. 너도 얼른 새 출발하길 바란다. 아버님이 저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신 덕분에 제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용서는 했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순 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년, 지난 지금 저 백수만은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우경이는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야간 대학도 졸업했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규모지만 정직하게 운영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 게 있어요. 무슨 소식? 좀 이른 것 같지만 저 결혼을 하려 합니다. 결혼이라니? 네, 과거는 다 아는 여자냐? 네, 회사 동료인데 제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준다고 해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결혼식에 오실 거죠? 어머니, 아버지랑 아내 될 사람, 장인어른, 장모님만 모시고 소박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 당연히 가야지. 그럼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완전히 예전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부자의 정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덮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듯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것은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만듭니다. 우경이와 현경이도 돈을 얻으려다가 가족을, 신뢰를,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백수만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